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박승민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포스트 알파고 시대,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어, 온라인 기반 아이코리아 4.0 산업체 단기 강좌 플랫폼 구축 1회차 AI 분야에 대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6개의 목차로 구성을 하였고, 각 목차별로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2016년 3월 15일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4년하고도 한 4개월 정도가 흘렀네요. 이세돌과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세기의 대결을 하게 되는 그런 어, 역사적인 현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스 하사비스라고 하는 구글 딥마인드 CEO가 있습니다. 이 데미스 하사비스는 구글 딥마인드의 CEO인데 이 그 이세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이세돌 구단은 지난 10년간 TV 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통상 4번의 우승을 차지했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바둑 기사로 손꼽히며 아마도 역대 가장 훌륭한 바둑 기사 중 한 명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던 사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각하면 데미스 하사비스라고 하는 이 구글 딥마인드의 CEO는 단순히 그냥 인공지능의 어떻게 보면 박사, 인공지능 박사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데미스 하사비스에게도 특이한 이력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영국의 컴퓨터 공학자이자 뇌과학자,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자, 그리고 벤처기업가, 구글 딥마인드의 창업자이자 CEO, 굉장히 많은 타이틀을 갖고 있는 데미스 하사비스입니다. 13살의 나이에 체스 마스터가 되었고 14살 때 유소년 세계 챔피언, 체스 세계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제 더 체스를 더 전문적으로 가진 않고요. 정규적인 교육과정을 밟아서 케임브리지 유니버시티의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최종적으로 UCL에서 인지과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 박사학위를 받을 때 이제 기억 회상과 상상 메커니즘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한 논문은 그 당시 사이언스지가 선정한 최고의 과학적 성과로 선정이 될 만큼 굉장히 이 연구 분야 쪽으로도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연구자였습니다. 1995년도에 케임브리지 유니버시티 시절에 바둑을 처음 배우게 되었고 체스나 장기에 비해서 진도가 느린 편이라 그 급수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미스 하사비스가 이 인공지능으로 바둑을 정복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죠. 오른쪽에 보는 이 네이처는 그 알파고가 실제로 알파고와 이세돌이 대국하기 전에 네이처의 표지로 실릴 정도로 이 바둑에 대해서 인공지능적으로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머신이 바둑을 두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이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구글에 M&A 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TV로 보게 되던 대한민국에서 이세돌 구단과 세기의 대결을 펼치게 되죠. 한마디로 본인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전 세계 2억 3천만 명 정도가 아마 시청을 했다고 하죠. 그 2억 3천만 명 정도 되는 시청자들 앞에서 이제 이 본인의 이론을 통해서 바둑을 이세돌 구단만큼 잘 두지는 못하지만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이세돌 구단을 4승 1패로 마무리를 하게 되죠. 체스와 바둑 대결의 역사에는 오래전부터 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1994년도, 6년도에는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패하게 되는데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뇌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1997년도의 상황이 묘사가 됩니다. 1997년도에 딥블루와 세계 체스 챔피언이 격돌을 하게 되고 그때
2승 1패 3무로 인공지능이 승리를 하게 되죠. 가까스로 승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무튼 IBM의 딥블루는 세계 체스 챔피언을 누르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약 20여 년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알파고라는 구글의 알파고가 등장하게 되고 유럽 바둑 챔피언을 이기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이세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 설명을 안 했던 게 데미스 하사비스가 이세돌 구단을 최고의 바둑 기사로 뽑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세돌 구단이 묘수를 부린다라는 거죠. 본인의 스탠다드한 어떤 공식과 정석대로 바둑을 두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상대의 어떤 상황, 그리고 분위기, 컨텍스트 웨어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조금씩 변칙적인 그런 수를 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랜덤한 그런 플레이를 하게 되는 그런 이세돌 구단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을 이긴다면 이 알파고는 변칙적이고 묘수에 강한 이세돌조차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어떤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는 것이었죠. 1997년도에 IBM 딥블루가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긴 후에 이 유명한 오른쪽 그림에 계신 분이 이제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피트 허트라고 하는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둑에서 컴퓨터가 인간을 이기려면 약 100년쯤 걸릴 것이다. 이것도 좀 좋게 본 거예요. 그 당시에. 어쩌면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 그만큼 체스는 이겼을지 몰라도 바둑은 힘들 거다라는 식으로 뉴욕타임즈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이 분이 이렇게 얘기한 데는 굉장히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둑이 쉽게 정복되지 않는 이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이세돌이 알파고와 대국을 두기 전에 굉장히 기사화가 됐던 얘기죠. 약 10에 360승 정도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바둑 규칙을 고려한 평균 경우의 수가 250개고 바둑 평균 약 150수 정도를 둔다고 한다면 250에 150승 정도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가로 세로 19 곱하기 19에 이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바둑판인데요. 이 바둑판 안에서 이제 바둑을 두었을 때의 경우의 수는 약 10에 360승이 됩니다. 굉장히 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우주의 원자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우주의 원자의 개수가 10에 80승인데 이 바둑을 두는 경우의 수가 거의 우주의 원자 개수보다도 훨씬 많은 약 우주의 원자 개수의 한 4배 정도 많은 수준으로 4배가 아니라 그거의 4제곱 4제곱 정도로 많은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10,000배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현재 그 당시 2016년도죠. 3월 달이니까. 그때 현재의 컴퓨팅 파워로는 정복하기 어렵다라는 평가를 전문가들이 내렸고, 그로부터 이제 1997년 IBM 딥블루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가지고 체스 그 세계 챔피언을 이겼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바둑을 만약에 두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둑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경우의 수로 줄여서 그 중에 최적의 수를 두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이 알파고는 어떤 방식으로 두었는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인공지능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알파고의 데뷔전은 알파고는 데뷔를 그 이세돌과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메인 이벤트가 이세돌이었는데 그 전에 유럽 세계 체스 챔피언, 유럽 세계 그 바둑 챔피언 판후이라고 하는 분과 그 대국을 먼저 펼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5승, 알파고가 5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승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유럽
세계 챔피언인 파누이의 인터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파고는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다. 그건 결과론적이죠. 자, 이 프로그램은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바둑을 두는 것 같았어요. 가끔 실수를 하기도 해서 자신감이 생겼지만 결국 모든 경기를 다 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가끔 실수를 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실수를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요. 알파고는 강화학습 기반의 몬테카를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최적의 정책과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 바둑의 승리로 가는 방향으로 이제 목적성을 두고 가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상대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능력이 조금 떨어지면 그 떨어진 능력보다 조금만 더 잘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파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끔 실수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파누이가 실수를 했고 그 실수를 조금 같이 따라 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이때 당시에 알파고가 학습을 많이 안 했다고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학습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상대보다 조금만 더 앞서면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월등히 앞서서 이기지 않고 그냥 경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그 태스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하게 되면 그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알파고와 이세돌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대국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왔었어요. 실시간으로 바둑 전문가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바둑 전문가들이 그 당시에 이제 라이브로 방송 해설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막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난해하다. 뭐 중후반 넘어가면서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넘어섰다. 자,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세기의 대결을 치르고 있는 이세돌 9단이 이틀 연속 무릎을 꿇었다. 프로 기사의 패러다임을 깬 창의적인 수에 당했다. 자, 패러다임을 깬 창의적인 수에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희성 9단은 70수 언저리만 해도 이세돌 9단에게 유리했는데 알파고의 81수 선택이 최고의 한 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이 프로 수준을 뛰어넘었다기보다는 프로 수준을 가진 인간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수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요 지금 사진이 뭐냐면 대한민국 한국기원에서 이 알파고를 명예 프로 구단으로 이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이제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대국이 끝나고 나서 알파고가 인공지능을 알렸다라고도 하지만 그 당시에 2016년도에 이 어린 아이들이 바둑 학원을 기원을 다시 다니기 시작하는 그런 진풍경이 또 펼쳐졌는데, 바둑에 기여한 바가 크고 바둑의 홍보에 앞장섰다라고 해서 명예바둑 기사 그 인증서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둑을 정확하게 그 두는 방법론적인 건 알지만 바둑을 그렇게 잘 두는 편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는 안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알파고가 어떻게 이세돌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수를 두었을까? 보통 이제 이세돌의 기보, 그리고 전 세계 바둑 챔피언들, 프로 바둑 구단들의 기보를 학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경기를 펼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어떻게 새로운 어떤 그런 방법들을 제안하고 창의적으로 프로의 수준을 가진 인간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수를 두었을까? 자, 다음 영상을 보면서 한번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영상에 보면은 왼쪽에 초록색 부분, 요 부분은 사람이 그네를 타는 모습을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요. 이 오른쪽에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인공지능에게 그네를 태우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초록색 부분은 사람이 그네를 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네를 타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네를 탔던 경험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둑을 잘 모른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네를 탈 줄 안다, 바둑을 둘 줄 안다랑 이제 대조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시뮬레이터가 인공지능인데, 이 분홍색 시뮬레이터가 인간처럼 그네를 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인간이 그네를 저렇게 타죠.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스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 오른쪽에 있는 어, 이 인공지능으로 되어 있는 시뮬레이터는 단순히 0과 1로 이제 코딩이 돼요. 0이 만약에 앉는 거고 1이 일어서는 거라면 그런 것들을 코딩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주기 동안, 왕복 한 주기 동안 어떤 타이밍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를 이제 많이 세대 수를 개체수를 하다 보면 결국에 여러 개의 이제 시뮬레이터를 두고선 유전 법칙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전부 랜덤이에요. 랜덤으로 40초마다 세대를 교체를 하는데, 세대를 교체하는 거는 이제 퇴행되어 있는 그 유전자들은 그 유전자는 이제 강한 것만 살아남는다는 법칙이 있죠. 그래서 약한 유전자들은 다 없애고 사람과 비슷하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네를 타려고 그네를 비슷하게 타는 유전자들만 계속 남기게 됩니다. 남기고 하다 보면 이제 결국에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과 비슷하게 그네를 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스윙을 하는 그 객체를 이제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 객체가 아까 말했던 인간 시뮬레이터와 대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네 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그 이세돌이 알파고와 바둑을 둘 때 이세돌도 그렇고 바둑을 관람하던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수를 경험하는 느낌을 요 그네 타는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학습이 된 시뮬레이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왼쪽은 똑같이 말 그대로 사람이 이제 그네를 타는 모습이 될 거고요. 오른쪽이 이제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실제로 이렇게 타면 사람이 그네를 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스윙점에 도달할 수 있는, 요 스윙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네 타는 방법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굉장히 초반에는 아까처럼 어리석게 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그네를 타면서 스윙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타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처음 봤죠? 그죠? 이렇게 타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처음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이렇게 탄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근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 사람을 어, 가르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기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데이터 중에 약 90%가 지난 5년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의 폭발이 생겼는데요. 이제 문명이 시작되고 2003년까지 만들어졌던 모든 데이터는 현재 이틀 만에 만들어질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고도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기계는 수동적이지 않고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해서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놓는 창조자 수준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아까 그 그네를 예를 들었어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들로 이제 그 구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엇갈린 시각이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요즘 핫한 테슬라 CEO인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런 의견을 펼칩니다. 인공지능 연구는 우리가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인공지능은 핵무기보다 위험하다. 하게 된 그 원인은 실제로 이 테슬라 CEO인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 기반의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펼치게 됩니다.
제어 계측을 할 때 이제 자동 제어 기능 중에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동적인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시스템이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해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인류의 발전은 생물학적 진화 속도로 인해 제한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발전 속도와 경쟁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냈고요. 결국에 인공지능은 인류의 종말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면서도 조금 조심스러운 의견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인공지능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구글의 전 CEO인 에릭 슈미츠 회장은 인공지능을 두려워하기보다 새로운 세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교육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어떤 응용 기술들을 습득하고 새로운 창조적인 어떤 융합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데 힘을 써야지, 단순히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뭐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는 날이 되면 그날 사람이 이제 종말에 오게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루머들과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결과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 에릭 슈미츠 회장처럼 대처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세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교육자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3초도 아니죠. 한 2초 정도 되는 시간 동안 3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같은 사람을 둘 찾아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1번, 2번, 3번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과 몇 번 인물이 같은 인물일까요? 네, 굉장히 난해한 문제죠. 네, 지금 집중을 못하셨다면 아마 놓쳤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과 3번 인물이 같은 인물이죠. 근데 우리가 얼핏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얼핏 보게 될 경우에는 1번과 2번이 비슷하게 느껴질 거예요. 일단 가장 특징점이 뭐냐면, 특징점이 안경이 되겠죠. 안경, 그리고 넓은 이마, 그리고 짙은 눈썹, 그리고 큰 눈, 코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하나씩 뜯어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오히려 안경을 쓰지 않았던 정우성의 모습과 안경을 쓴 정우성의 모습이 달라 보일 정도로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페이스북이 이 얼굴 인식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어요. 대략 99.7% 정도 되는, 우리가 안면 인식 장애 기술, 안면 인식이 있는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케이스로 봤을 때 약 95에서 96% 정도의 얼굴 인식률을 갖고 있다고 해요, 사람이.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그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은 분야는 이런 얼굴 인식 쪽은 뛰어넘은 지 오래입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또 다른 이야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입상을 하신 분들의 이제 프로필 사진을 이제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은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차이점이 있죠. 잘 보시면 머리 스타일도 좀 다르고, 그리고 입은 옷도 다 색깔이나 뭐 재질이나 뭐 디자인이 다 다르죠. 그리고 뭐 장신구 같은 경우도 좀 다르고요. 근데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굴 형태라든지 코, 그리고 입술, 그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를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이제 다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보시면 이쪽에 이제 눈을 정확하게 보시면 눈은 다 다르죠. 네. 결국에 다른 부분들이 비슷해 보여도 눈이 다르기 때문에
요 눈 주변을 잘 인식을 한다면 다른 사람으로 100% 이제 분류를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듯 이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멍청하게 분류를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분류하기 힘든 부분은 또 잘 분류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보면 굉장히 정의가 인문학적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가 애초부터 융합 교육으로 적합하다라고 하는 게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를 보면 수학적이거나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인문사회 계열 쪽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보시면 철학적으로 인간성이나 지성을 갖춘 존재를 인공지능으로 정의를 하고요. 이 우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을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지능을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이나 실현 가능성들을 연구하는 과학 분야가 되고 이 기계학습과 패턴 인식과 같은 연구 분야에 활용이 된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이 기계학습 같은 경우는 머신 러닝이죠. 말 그대로 기계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기계랑 소통하기 위해서 기계를 학습을 시키는 거죠. 왜 소통을 하기 위해 학습을 시키냐? 그래야 그 기계가 이제 인간의 어떤 의도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줄 수 있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계학습은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AI가 있고 이 안에 이제 머신러닝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안에 한 분야로 컴퓨터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그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계학습에 대해서 가장 좀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게 이메일에서 스팸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메일에 대해서 하나씩 태그를 달아주거나 하나씩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해야지만 그게 스팸이 됐었는데 이제는 좀 그 스팸의 느낌이 나거나 어떤 스팸의 특징을 갖고 있는 메일들은 일단 스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스팸 메일이 한 번 더 체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스팸을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스팸을 분류해 준다는 것 자체가 이 기계학습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 되겠죠. 이 기계학습의 핵심은 이 리프레젠테이션과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표현과 일반화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해야 되고 또한 제너럴라이제이션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이터의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데이터 평가가 들어가고요.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알 수 없는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우리가 일반화라고 합니다. 이 기계학습의 응용 분야로는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죠. 문자 인식, 음성 인식, 그리고 자연어 처리와 같은 인공지능 스피커에 들어가는 기초적인 어떤 그 핵심 기술들이 이 기계학습을 통해서 응용이 되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에게 또는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키고 분류까지 하는 모든 과정에 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딥러닝은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선형 변환 기법의 조합을 통해 높은 수준의 abstraction, 추상화를 하게 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사람의 사고방식을 컴퓨터에게 가르치는 기계학습의 한 분야로 이제 딥러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의 레이어를 좀 딥하게 쌓았다고 해서 딥러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기계학습의 한 분야로 이제 알파고의 핵심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딥러닝이 이제 2012년도부터 핫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론적인 것들은 7, 80년대에 거의 확립이 되었다. 단지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연구 환경이 그 당시에 구축되지 않았던 거고 2010년 이후부터 그런 것들이 구축되기 시작했고 포스트 알파고 시대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2016년 이후를 이제 우리는 포스트 알파고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알파고 시대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왔던 그런 핵심이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은 2016년이었습니다. 자,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방금 앞에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1950년대 앨런 튜닝 박사에 의해서 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것이 처음 이제 이론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로부터 이제 쭉 지나서
1980년대에 이제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2010년도부터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미 80년대 다 이론이 나왔었는데, 이거를 이론적으로 나온 거를 그러니까 실전에서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 당시 컴퓨팅 파워로는. 근데 이제 2010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핫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I 붐이라고 얘기를 하죠. AI 붐이라고 얘기합니다. 붐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핫해지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rtificial Neural Network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조금 더 진화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영화 로봇 인공지능, 어떻게 보면 영화가 앞으로 20, 30년 뒤에 이 인공지능의 모습을 이제 대변해주는, 어떻게 보면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 될 텐데요.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요 영화가 바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해서 앨런 튜닝 박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2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한 컴퓨터 공학, 그때 당시엔 컴퓨터 공학이 아니었죠. 전자계산, 전산, 이런 쪽에 전공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는 앨런 튜링 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어 처리로 이제 굉장히 핫해졌던, 물론 로봇2가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았겠지만, 아이언맨에 보면 자비스라고 하는 인공지능 비서가 나오게 되죠. 그 비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엑스마키나라고 하는 이 영화도 이제 인공지능이 조금 더 발전해서 이 안드로이드 로봇에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감정과 여러 가지 그 것들을 자율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객체가 생겨난다면 결국에 그 사이보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좀 그런 내용으로 영화를 전개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을 왜 갑자기 인공지능을 얘기하다 말고 로봇을 얘기하냐? 결국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로보틱스, 로봇공학 분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의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 이제 휴머노이드와 안드로이드 로봇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고 직립보행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같은 어떤 인식 기능이나 운동 기능을 구현하는 지능형 로봇이 되겠죠.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의 휴보와 그 다음에 일본 혼다의 아시모가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립보행을 자연스럽게 하고 균형 감각을 가진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자, 카이스트 휴보 관련된 영상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테니까 좀 지나가겠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10년이 지나고 2011년도인가요? 2012년도였던 것 같네요. 2011년도,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나고 나서 2011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이제 재난 로봇에 대한 대회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고, 이 달파 챌린지라고 하는 이 재난 로봇 대회에서 카이스트의 휴보가 이제 우승을 하게 되는 그런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님의 이 카이스트 그 휴머노이드가 재난 로봇으로 이제 우승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상입니다. 혼다 아시모의 시연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죠. 이 혼다 아시모의 시연 영상인데 굉장히 사람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고 혼다가 2000년도 초반에 10년 동안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가 2000년에 공개했던 아시모 1세대부터 지금 아시모가 굉장히 많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굉장히 인식률도 좋아지고 행동이 굉장히 정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휴머노이드가 있다면 이제 안드로이드 로봇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와는 달리 이제 안드로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휴머노이드와 달리 얼굴 표정을 통해서 감정 인식이 가능하고 표현이 가능한 그런 로봇을 우리가 안드로이드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로봇과 관련된 학문으로는 이제 로봇공학, 그리고 심리학, 의학, 법학 등의 융합공학의 결정체가 이 안드로이드 로봇이 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이제 에버라고 하는 태초에 이제 여성을 이브라고 했고 로봇에 R자를 붙여서 이제 에버라고 하는 로봇이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에버가 스타킹에도 여러 번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여수 엑스포 로봇관 입구에도 이제 안내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엑스포의 로봇관에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에버4 Evar, the humanoid robot, was also the center of attention 여러 with 가지 her diverse facial expressions. 얼굴 표정을 Evar could express happiness, boredom, and anger 모습을 with 볼 수가 ease. 있습니다. 자, AI 엔지니어로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많은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이 연구의 기본은 찾는 겁니다. 그래서 리서치라고 하죠. 찾고 또 찾고 계속 찾는다 해서 리서치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나의 생각이 아이디어로 발전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도전을 하고 트라이를 합니다. 그래서 하고 또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성공,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리서치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현대 모비스 광고 중에 좋아하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하나, 둘, 셋, 와! 날아가는 새들. 옛날엔 많은 아이들이 과학자를 꿈꿨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아이들이 같은 꿈만 꾸게 된 걸까요? 아이돌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겐 과학자가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노벨 프로젝트로 과학의 꿈을 다시 키웁니다. 아이들에게 과학을 돌려주자. 네, 아이들에게 과학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시 왔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할 거는 책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라는 내용 중에 좀 인상 깊은 구절을 한 소절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그것 밖으로 걸어 나가서 그것에서 벗어난 뒤 다른 것을 둘러봐야만 한다. 모든 지식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닌 것들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너와 나의 만남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넘어선다. 그것은 차라리 세계와 세계의 충돌에 가깝다. 자, 이 책에서는 이제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라는 책의 내용인데요. 저는 여기서 이 우리는 이라고 하는 게 사람과 인공지능으로 이제 좀 대조를 시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인공지능은 언젠가 만나게 된다. 그래서 사람과 인공지능의 만남을 넘어서서 그것은 사람의 세계와 인공지능, 기계의 세계의 충돌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과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공지능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에 여러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온라인 기반 아이코리아 4.0 산업체 단기 강좌 플랫폼 구축 1회차 AI 분야 포스트 알파고 시대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